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팽이버섯, 가격도 부담 없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친숙한 버섯인데요. 저는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끓일 때 꼭 이 팽이버섯과 두부를 넣어 먹는데, 각종 탕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단골 손님인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특히 중년과 노년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식재료라고 하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팽이버섯의 효능과 또 잘못 섭취했을 때 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팽이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팽이버섯에서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팽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인데,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이런 성분 때문에 팽이버섯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항염증 작용과 함께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이 활성화가 되도록 돕기 때문에 자주 감기 걸리거나 피로가 쌓여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이나 노년층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예요. 팽이버섯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팽이버섯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팽이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성분의 효과로 인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혈압 조절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팽이버섯에 풍부하게 포함된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이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팽이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 향이 적어서 뭔가 영양소도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그리고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팽이버섯은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또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피부의 세포가 재생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촉진을 시키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 방지와 피부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팽이버섯에 포함된 에르고티오네인은 피부 노화의 원인이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이러한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으니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팽이버섯을 꼭 섭취해 주셔야겠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5번째는 바로 이 체중 감량 효과예요. 다이어트 식단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100g 기준으로 약 3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 등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고마운 식품이에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로 팽이버섯은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한 음식인데 뿐만 아니라 팽이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베타글루칸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식품이 양배추의 약 2.4배, 고구마의 약 1.7배의 식이섬유를 이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팽이버섯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과식을 방지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장이 건강하면 음식이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배출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고 지방 분해와 혈당 조절까지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팽이버섯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은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도움되는데 같이 섭취하면 몸에 2배 이상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고 있는데 팽이버섯과 함께 이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에르고티오네인,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E나 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과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고 염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조합으로 드시게 되면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궁합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또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되는 걸로 유명하죠. 팽이버섯 또한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인데 팽이버섯과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이라는 거.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데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성장이나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팽이버섯의 면역력 강화 효능과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우리 체력을 증진시키고 근육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 팽이버섯에 항산화 성분이 닭가슴살의 지방 연소를 돋는 역할도 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더욱더 풍부해진 식감과 더불어 포만감과 영양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닭가슴살을 드실 때 팽이버섯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메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팽이버섯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팽이버섯은 절대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2020년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무려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했다니 충격적이죠. 이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숨졌으며 그중 임신부 6명이 감염 증세를 일으켜서 2명이 유산됐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국내 식약처는 한국에서는 팽이버섯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열에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이 샐러드 생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설사나 구토나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노인,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데 그래서 팽이버섯을 섭취할 때는 꼭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팽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드물게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의 버섯 단백질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섯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 즉 이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혹시 다른 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팽이버섯을 섭취하기 전에 꼭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사항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이에요. 혹시 팽이버섯이 많이 들어간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신 뒤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섬유질이 장을 지나가면서 발효돼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자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장에서의 이 수분 흡수에 영향을 줘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장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배탈이나 속쓰림, 이런 분들은 팽이버섯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팽이버섯을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소화 기능을 돕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콩나물 국밥, 감칠맛 넘치는 콩나물 비빔밥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콩에 싹을 틔워 재배한 것이 콩나물이지요.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일 건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핵심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부추입니다. 부추 속의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약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하여 간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가뿐하며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바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지만 또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무엇을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하시면 신진대사의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된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고 콩나물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 3배 정도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와 또 검버섯까지 예방해 주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몸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더 잡아줘서 강력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키고 감기로부터의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데요.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변을 무르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의 재배 환경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위험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좀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또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카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